오롯이 채우는 시간, 읽음. 안녕하세요, 읽음입니다. 두 번째 영상이네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자전거를 못하는 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둘러보다가 자전거를 보자마자 어린 시절 생각이 들어서 문득 집어들었어요. 무슨 생각이었냐면요. 제가 어렸을 때 두발 자전거를 못 탔을 때 기억이에요. 그래서 또래 친구들하고 잘 못 어울릴 때가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저를 데리고 큰 길가로 나가셨어요. 자동차 도로였는데 지금은 그곳이 차가 엄청 막힐 정도지만 내비게이션도 없었을 때라서 차가 10분에 한 대 정도 지나다녔던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 뒤를 잡아주시고 안 놓는다고 걱정 말라며 천천히 페달을 밟아보라고 하셨고 저는 못 믿다가 못 이겨서 한참 뒤에야 페달을 밟기 시작했어요. 좀 안심할 즈음에 약간 싸한 느낌이 들어서 뒤를 돌아보니까 어머니가 멀찍이 뒤에 물러 계시고 저 혼자 타고 있더라고요. 그때 어머니에 대한 어떤 약간의 배신감? 그리고 그것보다 더 큰 게 내가 뭔가 해냈다는 성취감을 아마 처음 느낀 날인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에서요. 이 책에 나오는 주인공 따비랭은 유명한 자전거 수리공입니다. 누구한테도 말 못하는 비밀이 있는데 바로 자전거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소소하고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들려드릴게요. 만약에 자전거의 변속이나 토클립, 베어링, 체인 스프로켓, 튜브, 공기 타이어, 세미 타이어 또는 관 모양의 경주용 타이어 등등에 정통한 사람이 있다면 그건 분명 생세롱의 자전거 포주인 라울 따비랭일 것이다. 갖은 삐걱거림, 온갖 새는 소리들, 가장 고치기 까다로운 고장들, 매우 세심한 손질 등등 라울 따비랭의 실력에 대해서는 흠을 잡으려야 잡을 구석이 없었다. 그의 명성이 어찌나 자자했던지 이 지역에서는 이제 자전거라는 말을 더 이상 쓰지 않고 따비랭이라는 말로 대신하게 되었다. 그는 그 점에 대해 제법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왜냐하면 이 지역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수여한 벼슬자리를 지니고 있던 사람은 따비랭 외에는 단 두 사람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햄 제조의 귀재 오기스트 프로냐르, 그리고 안경점을 경영하는 프레데릭 비파이유. 근시와 원시, 사시, 난시를 교정하는 그의 굳센 의지는 그로 하여금 비파이유를 판매하는 영광을 누릴 수 있게 하였다. 그런데 라울 따비랭을 우울하게 만들었던 것은 프로냐르의 창조자 오기스트가 기분 좋게 프로냐르를 즐겨 먹고
비파이유의 창조자 프레데릭이 보란듯이 자랑스럽게 비파이유를 끼고 다니는 반면 따비랭의 창조자 라울 따비랭 자신은 그 명성에 걸맞게 살고 있지 못한다는 거였다. 본연의 그 자신과 드러나는 겉모양 사이에 잘못 분배된 무게가 그런대로 균형 잡힌 이 사람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다. 그것은 비밀의 무게이기도 했다. 너무 엄청나서 그 누구도 짐작조차 못할 비밀. 그것은 그가 자전거 타는 법을 모른다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그는 따비랭을 탈 줄 몰랐다. 어려서는 따비랭도 다른 아이들처럼 세발 자전거나 균형을 유지하도록 뒷바퀴에 작은 보조바퀴 2개를 더 단 자전거를 탔다. 특별한 묘기를 보여주진 못했지만 그의 거동은 그래도 웬만은 했다. 그러나 운동을 좋아하는 또래 아이들이 잽싸게 이 꼴불견의 조그만 보조바퀴들을 내던지고 순수한 자유와 균형의 기쁨을 만끽하는 순간 라울 따비랭 자신은 원심력과 만류인력 그리고 중력의 법칙과 같은 신비로운 힘들을 다루는데 지독한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데 그런 사실이 더욱더 놀라운 이유는 어린 시절 라울 따비랭은 정말 자연스럽게 물구나무 서서 걷거나 자유자재로 앞뒤 공중제비를 넘어서 꼬맹이 친구들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내게 하곤 했다는 그런 사실 때문이었다. 어쨌든 그는 많은 것을 터득했다. 이를테면 혼자서 붕대를 감는 기술과 극미한 진동 혹은 어떤 작은 기미만으로도 다소 우스꽝스러운 그의 노력을 목격할 사람이 나타날 것을 감지하는 기술. 그리고 오불관원, 나는 그 일에 상관하지 아니함의 경지에 달하는 기술 등을 말이다. 감추는 기술이 아니라 오불관원의 경지에 달하는 기술, 즉 집에 돌아갈 때면 그는 정성스럽게 바퀴의 바람을 빼곤 했다. 혹은 자전거의 핸들에 나사를 풀거나 아니면 그 밖의 모든 기술적 결함들을 일부러 만들곤 했다. 그가 감고 다니는 붕대 때문에 사람들은 라울이 일상적인 것에 권태를 느낀 나머지 자신들이 속속들이 알고 있는 종목에 변화를 주면서 위험천만한 고개에 몸을 내맡기는 스포츠맨의 부류에 속한다고 생각했다. 요즘처럼 자동차들로 빽빽하지 않았던 골목이나 한 길에서 따비랭은 다양한 시도를 해보았지만 그 불굴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끝내 자전거 위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법을 터득하지는 못했다. 반소매 남방 주머니에 빗을 하나씩 꽂고 칠푼 바지를 입고 다니는 나이가 되자 라울 따비랭 그 역시 반소매 남방 주머니에 빗을 하나 꽂고 골프 바지를 입었다. 자전거 위에 앉아 버티지 못하는 사정은 마찬가지였지만 대신 높은 데서 굴러 떨어질 때 충격을 덜 받기 위해 보다 사뿐히 제주를 넘어 보이는 묘기라거나 측면 활공의 절제된 모습 등은 따비랭이 굴러 떨어지는 데 있어서는 완벽에 가까운 비법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기계에도 일가견이 있었다.
왜냐하면 따비랭은 자신의 실패 비밀을 밝혀내 보려는 희망을 가지고 자전거의 모든 부품들을 반복론적으로 줄기차게 연구했기 때문이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에게 수리를 맡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도 학업을 마치기가 무섭게 따비랭은 포르똥 영감의 가게에서 수습을 시작했다. 영감은 기계를 만지는 것보다는 낚시를 더 좋아했기에 가게를 아예 따비랭에게 맡겨버렸다. 오불관원의 경지에 달하는 비법을 가진 따비랭은 자연스레 남을 웃게 하는 재주도 겸비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이런저런 일들을 숨길 수 있었던 것이지만 사람들은 따비랭을 꽤나 좋아했다. 남들이 스스로가 생명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듯이 따비랭도 자기가 두 개의 바퀴 위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그런가 하면 일요일이 되어 자전거를 타고 근처의 무도회장으로 갈 때면 따비랭은 균형을 보장함은 물론 좌중에 흥을 돋우는 사람으로서의 명성도 보장해줄 자전거를 만들어 타곤 했다. 그는 사람들을 웃기는 것을 좋아했고 사람들도 웃기는 그를 좋아했다. 재미있는 사람으로 알려진 따비랭은 그 명성으로 인해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다름이 아니라 하루 해가 저물녘이면 대부분의 남녀가 자연스럽게 짝을 이룬다는 것이었다. 사람들이 웃기는 사람들을 정말 피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호젓한 어스름이 주는 무게를 갑자기 깨버릴까 두려워 웃기는 사람들로부터 약간의 거리를 둘 뿐. 자신에게도 가슴이 있으며 이 가슴에는 영혼이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이 영혼이 때로는 남과 함께 나누고픈 비밀들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내놓고 말하고 싶어지는 과하게 낭만적인 사람들이 자주 겪는 유혹을 따비랭도 느끼곤 했다. 포르똥 영감님의 딸인 조시안이 거의 매일 저녁 그를 찾아왔다. 브레이크를 더 조여야 한다거나 연장 주머니를 갈아야 한다거나 한쪽 바퀴에 바람을 더 넣어야 한다거나 뭐 그런 일들로. 어쨌건 조시아는 거의 매일 저녁 왔다. 그녀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당신은 저를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라울. 어느 날 저녁, 한낮의 태양이 그 힘을 잃어가고 있을 때쯤 호젓한 어스름을 이용해 따비랭은 진지하게 그녀에게 말을 건넸다. 저 조시안, 괜찮을지 모르지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괜찮고 말고요, 라울. 그게 말씀드리기가 워낙 어려운 거라서요. 그렇지만 이 말씀은 오직 당신께만 드리고 싶습니다. 어서 말씀하세요, 라울. 세상에는 고백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들이 있지요. 그러나 누구에게 고백하느냐에 따라 다르지 않겠어요? 그는 조시안이 그에게 기꺼이 내맡긴 손을 잡았다. 그럴 수만 있다면 당신께 제 생전 아무에게도 해본 적이 없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로써 우리 사이는 더욱 가까워지고 당신도 저를 더 신뢰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저는 당신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당신을 아주 가깝게 느끼고 있어요. 그는 그녀의 손을 꼭 쥐었다. 그녀도 따비랭의 손을 꼭 쥐었다. 자, 어서요. 좋습니다. 저는 자전거를 탈 줄 모릅니다. 그러자 매사에 농담을 하는 버릇이 있는 따비랭이 자신을 놀리는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한 조시아는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마치 용수철에 튕겨나가듯 벌떡 일어나 나가버렸다. 따비랭은 이날 저녁 다시 한번 여러 가지를 깨닫게 되었다. 젊은 여자란 방식은 다르지만 캄피오 니시모 자전거 변속 장치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것과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을 털어놓는 데는 언제나 위험이 따른다는 것.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비밀 이야기들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생세론과 그 이웃 마을은 프랑스 전국 사이클 경주 구간에 속해 있었다. 이 지역 출신 청년 소베르 빌롱그가 한 주행 구간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도착점 200m를 앞두고 모든 선수가 넘어진 불상사를 그만은 기적적으로 모면하면서 말이다. 어쨌건 그의 우승이었다. 하기야 그의 자전거를 준비했던 사람이 바로 라울 따비랭이 아니었던가. 남은 경주 구간은 확실히 빌롱그에게 전만큼 호의적이지 않았다. 그는 시합 도중 기권을 했다. 그러나 그는 라디오에도 나왔다. 그 다음 주 토요일 소베르 빌롱그가 생세롱의 시립 수영장에 다시 나타났다. 운동복 자국이 선명한 영광의 흔적들을 보란듯 뽐내며. 그때 라울 따비랭은 일광욕을 하다가 발견한 조시안을 홀딱 반하게 할 만한 천사의 도약을 연출하려고 다이빙대 위에 서 있었다. 따비랭이 도약을 위해 예비 동작을 하려는 순간 자전거 챔피언의 갑작스러운 등장과 그로 인한 정적으로 따비랭은 뒤를 돌아보다가 그만 다이빙대에서 잘못 떨어지는 바람에 몸을 고약하게 겹질렀다. 그로부터 3개월 뒤 빌롱그는 조시안과 결혼했다. 그 이듬해 따비랭은 그 부상을 용하게 잘 치료해준 젊은 간호사와 결혼했다. 포르똥 영감님은 낚시 쪽으로 마음을 완전히 굳히고 가게의 경영권을 라울 따비랭에게 넘겨버렸다. 따비랭은 잘 다린 푸른 작업복이 좋았고 훌륭한 간호사이자 집에서는 좋은 아내인 마들렌이 준비해주는 도시락이 좋았다. 마들렌은 남편이 걸어서 출근하는 것을 자기를 사랑하는 증거로 여겼다. 그녀는 자동차 교통량의 증가로 인해 자전거 사고가 증가한다는 사실에 말할 수 없이 불안해하던 터였다. 따비랭은 갓 구운 빵을 좋아해서 돌아오는 길에 빵을 사오곤 했다. 존재론적인 근심들과 형이상학적인 불안을 잠시 논외로 하자면 따비랭은 행복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어느 날 아침 따비랭이 초등학교 시절 그를 가르쳤던 여자 선생님 소유의 구멍이 숭숭 난 타이어 튜브에 바람을 넣고 있었는데 어떤 낯선 손님이 한 손에 변속장치 손잡이와 끊어진 케이블을 들고 나타났다.
골칫거리가 생겼어요. 라고 그는 말했다. 호감 가는 인상이었다. 따비랭은 재빨리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그가 바로 에르베 피구뉴였다. 에르베 피구뉴는 사진사였다. 바로 얼마 전 그는 광장시장 아케이드 아래 사진관을 차렸다. 그는 다음과 같이 빼어난 인물 사진들을 단숨에 만들어냈다. 꽃을 좋아하는 이렌 사르팡 르게, 책을 좋아하는 랑뜨뽕 선생님, 그리고 개를 좋아하는 렌 까무아농. 매사가 다 그렇다.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이뤄지는 법. 따비렌과 피구뉴는 친구가 되었다. 6시경이면 예술가 양반은 수두룩한 주머니마다 메모지며 필름통이며 잡동사니로 가득 채우고 기술자 양반 집에 도착했다. 그들은 잡담을 즐기기도 하고 때로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논하기도 하였다. 따비랭은 이러한 우정에 가슴이 뿌듯했다. 어쨌거나 자신의 삶은 만족할 만한 것이라고 내심 흡족해하기도 했다. 마들렌은 매력적인 아내였고 그에게 예쁘고 공부도 잘하는 두 아이를 안겨주었으며 직업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있었다. 그의 벗 에르베 피구뉴도 더없이 멋진 친구로 그 역시 대단한 명성을 누리고 있었다.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사진을 사진이라고 하지 않고 피구뉴라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결국 일이 생겼다. 비바람까지 몰아치던 어느 저녁, 피구뉴가 기술자 양반에게 따비랭 타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자고 제의했던 것이다. 그는 이 장면을 연출하는데 자신을 매료시킨 이상적인 장소를 담은 사진 한 장을 내밀었다. 아리드 언덕이었다. 작고 험한 길이 나 있는데 아래쪽에 가파른 절벽이 있어 가시가 무성하고 거친 식물들로 덮인 밭들이 있는 위쪽이 잘 보였다. 이미 분명히 말했다시피 예술가 양반은 비가 왔으면 했다. 자기 자전거를 타고 있는 이 남자의 물 그림자가 주는 아름다운 효과를 얻고 싶었던 것이다. 인간 존재의 자유, 그의 정교한 솜씨와 용감무쌍함은 피구뉴가 서정성을 가미하여 자기의 친구에게 불어넣고자 하는 일종의 상징을 잘 표현한 것이 분명했다. 따비랭은 마들렌에게 자전거를 타지 않겠다고 했던 묵시적인 약속을 핑계로 삼았다. 마들렌은 그 말에 발끈했다. 그녀는 피구뉴의 사진을 아주 좋아할 뿐만 아니라 비파이유의 부인 같은 악처로 취급받고 싶지 않았다. 비파이유의 부인은 남편이 여자 손님들에게 예쁜 눈을 가지셨군요. 라는 말에 지나치게 자주, 그리고 너무 힘주어 말했다는 이유로 가게의 관리를 남의 손에 맡기라고 강요했다. 또는 돼지고기 가공품의 콜레스테롤 함유량에 놀란 나머지 남편에게 생선 요리 외에는 절대로 해주지 않는 프로냐르 부인과 같은 취급을 받기도 싫었다. 게다가 마들렌은 사진을 찍기 위해 물색해 놓은 장소에는 생전 자동차 한 대도 지나다니지 않는다고까지 했다.
사진을 찍기 위해 물색해 놓은 장소에는 생전 자동차 한 대도 지나다니지 않는다고까지 했다. 따비랭은 성격이 날카로워졌다. 신경도 곤두서 있었다. 등인가 핸들인가를 거꾸로 달아놓기도 했다. 마들렌은 사진사 편을 들어가며 부추겼다. 바람이라도 좀 쐬야 한다니까요. 저 양반 너무 과로했어요. 그녀만의 라울이 따비랭을 탄 모습을 찍은 인물 사진이 보고 싶어 조바심이 났던 것이다. 피구뉴는 기발한 묘수를 둔답시고 절묘한 마들렌의 인물 사진을 완성했다. 그 사진에 황홀해진 나머지 마들렌은 병실의 차가움과 초목의 부드러움이 이루는 대비 속에서 은은히 발산되는 이 상징은 말이죠. 하고 몇 번이나 말을 하는데 거기에다 대고 따비랭은 상징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하고 퍼부어댔다. 이것은 결혼 후 8년 만에 첫 말다툼이었다. 마들렌은 며칠 동안 남편에게 말도 건네지 않았다. 하루는 일요일이었다. 마들렌이 그에게 다짜고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이 가방에 도시락이 준비되어 있어요. 가서 자전거 한 대를 끌고 나와요. 10시에 피구뉴가 당신을 데리러 들를 거예요. 바람 좀 쐬고 오세요. 당신 요사이 같이 살기 정말 고약해졌어요. 사진사가 10시 10분 전에 도착했다. 그는 기쁨에 들떠 있었다. 따비랭은 몸을 풀자는 구실로 좀 걷자고 했다. 피구뉴도 좋다고 했다. 사실 그는 뭐든 좋다고 할 태세였다. 그가 받아들일 수 없는 단 한 가지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이 기술자 양반이 20년 동안 끌고 다닌 그 유명한 세발 자전거를 타고 사진을 찍자고 하는 것 뿐이었다. 예술가 양반은 자기가 원하는 것은 코믹한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것이라고 했다. 따비랭은 뭐라도 좋으니 어떤 변이 일어나기를 바라며 군뱅이 걸음을 걸었다. 이를테면 이 세상을 끝장내 대홍수라거나 거대한 메뚜기들의 습격, 이 세상의 종말을 초래할 안개 같은 것들 말이다. 그는 피구뉴를 혐오했고 필름으로 가득 찬 주렁주렁 달린 그의 주머니들을 혐오했다. 때때로 그는 어기적 거렸는데 그것은 사진사를 피곤하게 하려는 의도였으나 실제로는 더욱 젠걸음으로 걸어야 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었다. 그는 사진사를 처음 만났던 날 차라리 다리가 하나 부러졌더라면 더 낫지 않았을까 하고 혼잣말을 해보았다. 똑같은 일이 조금 있으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사실도 그의 불편한 심사를 그다지 진정시켜주지 못했다. 생전 술은 입에도 안 대던 그가 소품 가방 속에 넣어온 묵직한 병 포도주를 벌컥벌컥 마셔댔다. 그러자 저조하던 그의 기분이 몽롱해졌다. 따비랭은 낮잠을 달게 잤다. 그는 이 모든 게 악몽에 불과할 뿐이라는 내용의 꿈까지 꾸었다. 피구뉴는 기다렸다. 햇빛은 그 기세가 한풀 꺾여가고 있었다. 그는 잠자는 신용을 하고 있는 따비랭을 깨웠다.
술 기운 때문에 아직 몽롱한 정신으로 따비랭은 어떻게 그랬는지도 확실히 모르는 사이에 아리드 언덕 위에 올라서 있었다. 아래쪽에 있던 피구녀는 영 심사가 나빴다. 따비랭을 그렇게 늑장 부리게 놔두지 않았다면 그토록 소원하던 물 그림자를 얻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 때문이었다. 바로 그날 오전에 비가 오지 않았던가. 그러나 이미 너무 늦고 말았다. 그는 따비랭에게 소리쳤다. 자, 이제 달려봐요. 그러자 따비랭이 말했다. 어디를요? 그러고서 그는 꺼벙하게 웃기 시작했다. 막다른 골목에 이른 심정으로 그는 이렇게까지 말했다. 나 자전거 탈 줄 몰라요. 점점 더 화가 난 피구녀는 그에게 소리쳤다. 그 농담 되게 웃기네요. 그러나 저러나 뭘 걱정하고 그래요? 간호사와 결혼까지 한 양반이. 그리고 마침내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확실히 알지도 못한 채 따비랭은 자전거에 올랐다. 그는 브레이크를 꽉 쥐었다. 이상한 빛이 구름 사이로 새어들었다. 그는 생각했다. 운도 지지리도 없지. 얼마 안 가서 비가 오겠어. 피구녀가 그에게 소리쳤다. 자, 어서요. 곧 비가 오겠어요. 그는 브레이크를 늦췄다. 모든 사람들이 프랑스는 물론 외국 언론에 커다랗게 실린 그 사진을 기억한다. 따비랭은 석 달을 누워 있었다. 우선 여기저기 입은 골절상, 다리, 빗장뼈, 왼팔, 그리고 도처의 반상 출혈들. 그의 따비랭은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했다. 밤이면 이 악몽의 일요일이 그에게 되살아나곤 했다. 언덕 중턱에 있는 피구녀가 다시 보였다. 눈을 사진기에 고정시키고 있는, 심지어는 바로 그 순간에 중얼거렸던 것과 똑같은 말을 아주 큰 소리로 다시 외칠 때도 있었다. 난 안 넘어진다. 겁에 질린 피구녀를 피하기 위해 격렬하게 발을 움직였던 순간도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이 발동작 때문에 그는 도로의 경사면 위로 튕겨져 나갔다. 그때 그가 했던 생각이 되살아났다. 스웨덴제 경주용 타이어는 참 굉장하군. 아직도 안 터졌잖아. 그러고 나서 그는 가슴 부분이 아주 휑하니 비는 느낌을 받았다. 마치 처음 다이빙 때에서 뛰어내렸을 때처럼. 그는 프로 몽뚜아르라고 부르는 이 작은 고원 위에 어리는 그림자, 바로 자신의 그림자를 똑똑히 보았다. 그는 6학년 때 같은 반 친구들하고 지리 선생님을 따라서 딱 한 번 여기에 와본 적이 있었다. 그때 선생님께서는 가장자리에 가까이 가지 말라고 학생들에게 주의를 주셨다. 따비랭은 생각했다. 이번에는 꾸중을 듣겠는걸? 마들렌은
놀라우리만큼 좋은 방향으로 상황을 해석했다. 친구로 지내는 한 심리학자는 마들렌에게 격한 운동이 습관이 된 일부 남성들은 일정한 연령에 다다르면 마지막으로 한 번 평소의 실력을 능가해보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에 사로잡힌다고 설명해 주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을 아량으로 이해해 주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오히려 건강에 좋은 일이라고까지 했다. 이 최후의 쾌거는 이들에게 우울증이라는 통과 의례를 생각하고도 자신들의 신체적 노쇠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었다. 마들렌은 텔레비전 인터뷰에서 이 말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그대로 옮겼다. 당시는 텔레비전이 막 보급되기 시작하던 때였다. 사람들은 마들렌에게 용감한 작은 간호사라는 별명을 지어주었다. 그녀에게 온정이 담긴 많은 편지가 도착했다. 그해 생세롱의 겨울은 혹독했다. 그러나 주변의 성화에 못 이긴 피근유는 그 역사적인 일요일의 일화로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다. 사방에서 이미 진부해진 그 유명한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주문을 하는 바람에 그는 몇 차례나 목청을 뽑아야 했는지 모른다. 어떤 출판 편집자는 피근유가 찍은 생세롱 주민들의 인물 사진을 묶어 사진집을 낼 계획을 하고 있었다. 물론 그 유명한 사진을 표지에 싣고서 피근유는 매일 따비랭을 방문했다. 그의 상태는 예상보다 빨리 호전되었다. 봄이 되자 프랑스의 어느 작은 마을이라는 겸손한 제목을 단 예의 사진집과 병원에 있던 따비랭이 동시에 나왔다. 한번 골절을 당해본 팔다리가 더욱 튼튼해지듯이 따비랭과 피근유의 우정도 더욱 돈독해졌다. 그러나 그것은 겉모습일 뿐이었다. 무의식과 오만, 영웅 심리가 밑바탕에 깔린 이 영광이 기술자 양반에게는 영 거북했기 때문이었다. 따비랭은 인터뷰를 완강히 거절했다. 물론 모욕감 때문이었지만 진실을 털어놓을까봐 두려워서이기도 했다. 사람들은 그의 말을 믿지도 않을 뿐더러 애교가 지나쳐 허풍이라고까지 생각할 것이었고 뭐니뭐니 해도 피그뉴와 마들렌, 나아가 생세롱의 신용까지도 손상될 것이 뻔했다. 따비랭은 속으로 이 모든 것이 다 사기라고 반복해 말했다. 본인은 아니었지만 어쨌건 사기는 사기인 것이다. 어느 날 저녁 따비랭은 전시회를 준비 중이던 사진사의 스튜디오에서 사진집을 들춰보며 소시지로 간단한 식사를 하고 있었다. 따비랭은 현대판 이카로스인 양 괴상한 짓을 하고 있는 자신을 담아낸 그 사진이 빵집 여주인 이본이나 식료품상 꾸안용 같은 이들의 사진과 이루는 대조에 대해 다시 한번 소스라치게 놀랐다. 다른 이들은 모두 부드럽고 평온한 조명 아래 조용하고 절제되고 겸손해 보였다. 따비랭은 시선을 끄는 사진이 표지를 장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물론 인정했지만 자신과 관련된 일이기에 더 이상 입을 다물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그는 덤벼들다시피 했다. 꼭 아리드 언덕에서 떨어질 때처럼 그렇게.
잠깐만, 피근유. 우리의 우정을 걸고 말하지만 이 표지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자, 내가 내가 말을 하지요. 이건 일종의 사기예요. 당신 말씀이 아주 틀리지는 않아요. 영상의 사기꾼이 말을 가로막았다. 당신에게 진실을 말해야겠어요. 이건 내 인생의 비극이랍니다. 따비랭 씨도 이제 나의 개인적인 비극을 다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이 사진 아시지요? 따비랭은 부인할 틈도 없었다. 아시다시피 이것은 로베르 두아노의 사진입니다. 여기저기 많이 복제되었지요. 프랑스가 영국에 졌던 채무를 해결하러 부인과 함께 프랑스를 방문했던 영국 총리 기억나시죠? 총리가 도착하던 날 트랩에서 미끄러진 빨간 양탄자와 그 바람에 손목이 부러진 총리. 거기에 나도 있었습니다. 나도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찍은 사진은 이래요. 기술적으로야 내 사진은 완벽하지요. 시커먼 공무원들의 무리며 꽃을 들고 있는 꼬마 아가씨. 물론 잘 나왔지요. 그러나 나는 순간,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사진 역시 아실 거예요. 까르띠에 브레송의 사진이지요. 젊은 공작 부인이 작은 원탁 대신 허공에 찻잔을 올려놓으려 하고 있고 그의 젊은 남편이 그것을 보고 놀라는 바람에 황태자에게 커피를 쏟고 있지요. 따비랭 씨도 잘 아시는 그 스캔들이 일어난 후 화해를 위해 마련된 정찬 때였습니다. 그때도 그래요. 거기에 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 사진은 이렇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기술적으로 내 사진은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리고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내 사진은 뛰어나다고까지 해야 할 겁니다. 왕태자비가 젊고 수줍은 공작 부인과 얼마나 도도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 잘 보이니까요. 그러나 역시 순간을 잡지 못했습니다. 나는 이 두 경우만 예로 들었지만 50가지라도 더 얘기할 수 있어요. 내 비극은 말이죠. 따비랭 씨, 항상 극히 중요한 사건의 이전이나 이후밖에 못 잡는다는 겁니다. 단 한 번의 예외가 있었다면 그것은 당신의 그 환상적인 도약을 담아낼 수 있었던 거죠. 그러나 불행히도 그건 우연이었어요.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그 묘기, 난 정말 당신이 떨어지는 줄 알았다니까요. 지그자그로 내리막길을 질주할 때 나는 당신을 단 한 컷도 잡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당신이 내 쪽으로 돌진하다가 나를 피했을 때 당신이 어디로 굴러떨어지는지 보려고 길가로 다가갔어요. 그리곤 너무 놀라 그만 사진기를 떨어뜨렸지요. 찰칵. 사진기가 사진을 찍었던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따비랭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피그뉴는 그 다음날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며 따비랭에게 좀 혼자 있게 해달라고 했다. 시간이 제법 늦어 마들렌이 걱정을 할 터였다. 날씨는 습했다. 따비랭은 왼쪽 다리 때문에 고생스러웠다. 따비랭은 사진을 찍던 잊을 수 없는 그날 피그뉴가 길에 물그림자가 비쳤으면 하고 바랐던 기억이 났다. 오늘 저녁 같으면 물그림자가 어리는 것을 볼 수 있었겠군.
사진사는 따비랭에게 그가 따비랭을 타고 있는 모습을 찍으려 하면서 자기가 그렇게도 담아내기를 열망했던 그 결정적인 순간, 바로 그 순간을 포착할 수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는 말도 했다. 어쩌면 피구녀의 말이 맞기는 맞았다. 화가 치밀었다. 절대로 아무에게도 입을 열지 않은 일을 하마터면 피구녀에게 고백을 할 뻔했을 뿐 아니라 박제된 동물 사진이나 찍으면 딱 맞을 무능한 놈 때문에 목숨을 잃을 뻔하지 않았던가. 그는 여전히 기분이 언짢았다. 날씨는 계속해서 습했고 그의 다리는 그런 날씨의 여파를 고스란히 느꼈다. 사진사에게 곧바로 사실을 털어놓았더라면 아무 일도 없었을 것을 하는 생각이 들기는 했다. 그러나 금세 다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사진집의 표지에 사인을 부탁하러 와서 아니나 다를까 상징, 운운하며 황홀해하는 어느 여학생에게 따비랭은 짜증스럽게 상징 좋아하시네 라고 면박을 주었다. 어린 아이들이 속된 말 한마디를 배울 때면 자꾸 되풀이해 보듯이 이 말은 따비랭이 빈정거리며 혼자 되풀이하는 입버릇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자동차만 해도 그렇다. 자전거 프레임 제조업체인 루복스에서 선사한 자동차 말이다. 루복스사에서 만든 자전거 프레임은 사진 찍던 날 충격을 기가 막히게 잘 견뎌내 주었다. 따비랭은 거절했지만 아이들과 마들렌의 실망이 어찌나 대단하던지 결국 받아들이고 말았다. 자동차는 그에게 불끈 다시금 활력을 다시 불어넣어 주었다. 마들렌은 남편이 자랑스러웠다. 그 야단법석과 언론 매체, 사진들, 인터뷰 등등에 마들렌은 우쭐했다. 사람이란 다 그런 법이다. 그녀가 텔레비전에 나온 후로 의사들은 그녀를 좀 더 조심스럽게 대했고 환자들은 주사를 더 이상 주사라고 부르지 않고 마들렌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아이들도 학교 선생님들 사이에서 영웅의 자식으로 통했고 덕분에 공부도 더욱 열심히 하게 되었다. 따비랭이 자동차를 선사받은 것은 생세롱 주체, 그 유명한 루복스표 프레임이 후원한 자전거 경주가 벌어진 날이었다. 출발 신호를 한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따비랭이었다. 사람들은 피구뉴가 아직도 여행 중이라 참석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했다. 어쨌든 절대로 털어놓으면 안 돼, 피구뉴. 그래야 당신이 기쁨과 행운을 퍼뜨릴 거 아냐. 따비랭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기분이 울적했다. 축제가 끝나자 마들렌은 당신 피구뉴가 보고 싶은 모양이군요 하고 말했다. 그 못난 친구 이야기는 이제 그만합시다 하고 따비랭이 대답하자 마들렌은 그가 멋쩍어서 그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영 가시지 않는 침울함을 달래려고 따비랭은 자전거를 탈 줄 모른다는 단순한 사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때때로 입이 근질근질한 것을 참아가며 그 일을 성공적으로 비밀에 붙여왔다는 사실이 가져온 이로운 점들을 열거해 보았다. 그러나 이 방법은 효과가 없었다.
어느 날 저녁, 따비랭은 크랭크 장치 하나를 대충 수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2달 동안 떠나 있던 피구녀가 나타났다. 두 사람은 잠시 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그러다가 사진사가 입을 열려고 하자마자 따비랭이 난데없이 불쑥 말을 시작했다. 내 말을 먼저 들어봐요. 당신이 알아야 할 일이 있어요. 나는 한 번도, 단 한 번도 이 얘기를 진작 했어야 하는 건데, 이건 비밀이오. 날 좀 이해해줘요. 내가 할 줄 모르는 것이 하나 있는데, 따비랭은 벼랑간 기분이 맑게 개어 웃고 싶어졌다. 그는 웃었다. 내가 못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이거 참 우스운 노릇이지요. 내가 할 줄 모르는 것은. 그의 웃음소리는 점점 더 높아졌고, 그러자 피구녀도 함께 웃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차리기 시작했던 것이다.